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정말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요. 바이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헌터 바이든이 또 기소당하고요. 예.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얘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우리 복음 방송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방송이 참 여러분들 참 많은 그 들으면서 위로가 되실 텐데 제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제가 때로는 우리 복음 방송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은 미국이 정말 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그 주 하원 의장인 그 케빈 메카티가 그 impeachment inquiry 이것은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또 이제 그 퇴임한 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그 상원에 가서 탄핵 재판까지 두 번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 그 일가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의 그 이 부패가 가족의 부패와 본인의 부패 그가 굉장히 그 도가 심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상황들에 비해서는 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 일부에서는 진작 전에부터 바이든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말이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그 지금까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공화당에서 보이다가 네.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이것을 인코리를 시작한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코리라는 것은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와 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탄핵의 이제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두 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이 인코리 자체를 완전히 스킵했습니다. 없이 바로 그냥 탄핵 투표로 들어가서 탄핵을 하고 하원에서 탄핵을 두 번 하고 상원에 가서 탄핵 재판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인코리를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그 하원에서는 이제 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고 그렇겠죠. 상원에 가서는 이제 그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하지만은 미국은 상원이 탄핵 재판을 하게 되는데 3분의 2 그러니까 67명 정도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재판에서 상원에까지 갈 경우에 하원에서 탄핵이 이제 그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원에 가서 재판할 경우에 그것이 탄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그러나 너무나 이 상원의원 때부터 오래 전부터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이 그 부패가 그 너무나 그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 동안에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 다른 나라 혹은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정부를 통해서 혹은 기업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가 특히 적국이 미국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정
대통령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 인코리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번 주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코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의회에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가 뭐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FBI나 뭐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 더 이제 그 증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스피나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바이든 일가의 그 은행 거래 내역. 예, 그것을 보면은 뭐 거기서는 다 돈거래가 다 나오니까 네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든 일가가 과거에는 동생이 지금은 아들이 한 20개 정도의 유령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돈 세탁을 아주 복잡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주는 쪽이나 돈을 받는 쪽이나 굉장히 증거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돈을 줬던 그 회사의 간부가 이 FBI에 증언하기를 아마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이렇게 트레이스 하려고 그러면은 추적하려고 그러면은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 그 정도로 네.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바이든이 그 아들이 혹은 동생이 외국 정부에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이든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Direct evidence.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법정에서는 정황적인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정황적인 근거도 얼마든지 그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정황적인 증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헌터 바이든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좀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흘려놓은 증거들이 많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컴퓨터 내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텍스트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한 텍스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굉장히 정황적인 증거가 많고 그래서 돈은 조 바이든이 직접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혹은 과거의 동생을 통해서 돈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혜택을 받은 그런 그리고 바이든 일가가 손자 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거기서 다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은행 거래 내역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인코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조금 이제 좀 기다려보자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다 설득이 되고 그래서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탄핵을 표결해서 이제 그 탄핵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원에 가서 탄핵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증거들이 양쪽 이 변호사들과 검사 역할을 하는 쪽과 그래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많은 미디어들은 바이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금 지금까지 그 헌터 바이든이나 그 바이든 일가의 그런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도를 꺼려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때 되면은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는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런 이 재판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그 탄핵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타격을 주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론이 갑자기 그 바이든이 이렇게 갑자기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 다시 그냥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해리스 부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원치 않아요. 민주당도 절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면에 대해서는 일부, 물론 이제 일부 특히 그 흑인 커뮤니티라든지 일부 민주당 내에 그 해리스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2년 반 동안 해리스의 그 부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를 잃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10월 1일까지 또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 의회 때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면은 또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10월 1일까지 지금 이제 그 government shutdown, 네네. 이제 그 정부가 돈이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폐쇄를 해야 하는 네. 정부가 폐쇄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12가지 정도의 그 스펜딩 빌 이 지출안을 의회가 하원이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공화당 쪽에서는 너무 지금 이 연방 정부의 지출이 너무 방대하다, 너무 그 무책임하다. 네. 특히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 지출을 연방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굉장히 돈을 풀어놨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얘기할 그 인플레이션과도 관계가 네. 있는데 이렇게 풀어놨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돈을 더 쓰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공화당의 입장은 그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거 지출을 줄여야 된다. 민주당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이 12가지의 지출안이 10월 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제 셧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공화당이. 네. 민주당에서 공격하겠죠. 네. 이놈들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게 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적인 방대한 그 연방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더 그 책임 있는 그 재정 정책을 써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필요한데 써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세수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네요. 그 부담을 지워주는 네. 더 큰 짐을 지워주는 네. 재정적 부담을 네. 그런 그 무책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재정적인 그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수입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실직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수입을 당연히 줄여야 되습니다. 그렇죠. 수입 네. 그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은 네. 그 집도 잃게 되고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겠죠. 다시 그 수입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술적인 그런 지출을 좀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기가 2년 혹은 4년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장기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생각이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 그러나 과거에도 공화당이 정치인의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무책임한 정책을 쓴 적도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과거에는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때도 있다. 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정치인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면서도 자신의 그 재선에 어려움이 있을 줄도 알면서도 이런 힘든 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정치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빨리 단축이 되더라도 자기가 볼 때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네. 사실은 과거에 바이든이 그 젊었을 때 상원의원일 때에 그런 발언을 줄기차게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가장 이제 연방 정부의 지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소셜시큐리티 사회안 보장 이런 네.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다 이걸 다 캔슬시키고 새로 한번 우리가 이것을 afford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자기가 했던 발언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니까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그 바이든과 해리스 그 정부를 보호해 주던 그런 그 언론이나 그 편을 들어주던 쪽에서도 이제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 이제 그런 말이 그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네.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네. 민주당이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지금 헌터 바이든 이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기소 원래는 이제 그 연방 검사하고 이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은 우리가 유죄를 인정하되 벌을 낮추어서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네네. 아니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검사가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바람에 판사가 그러면 다시 이것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는 그냥 있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판사가 아니 어떻게 됐냐.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죠. 네. 할 수 없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그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만일 이것을 재판으로 끌고 간다면은 우리는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증인으로 재판에 부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 조 바이든에게 압력을 가는 겁니다. 조 바이든 정부에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헌터 바이든은 그 자기 아버지의 유명세 때문에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많은 돈을 이렇게 걷어들였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에게도 얼마 전에도 자기 성인 딸에게 아니 내가 걷어들이는 수입의 반을 아버지에게 줘야 된다. 아버지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텍스트로 보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과거의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보면은 그래서 좀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헌터 바이든이 지금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죠. 근데 지금 생활을 그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 조 바이든이 이 아들을 꼭 붙잡아 두기 위해서 백악관에 좀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서 코케인이 발견된 적도 있죠. 네. 그런데 그 경호팀이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백악관 내에 굉장히 많은 이 서베일런스 TV, 이 CCTV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끝내버렸거든요, 수사를. 근데 원래 헌터 바이든은 마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바이든 그 일가는 정말 좀 이 부패의 이 심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트럼프도 바이든도 내년 그 대선 그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보면 볼수록 바이든이 그 내년에 후보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그 모양이 좀 굉장히 힘들어지고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의 이 경제 정책도 지금 사실 지금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오늘 주제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정말 서민으로서 저도 이 국민으로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 기름값의 체감이 정말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의 이유에 대해서도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2분 남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선은 그 정부의 정책이 재무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치십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할 때 제가 방송을 2년 반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쳐들고 연준의 의장과 바이든 정부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오래 간다. 그래서 네. 빨리 기준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타고 내려둘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한 1년 동안 방치하다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되니까 네. 말을 바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근데 이것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팬데믹 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이 돈을 푼 것이 그 연방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 정책도 쓰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는 그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법안의 지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전기차 이 산업 기업이라든지 이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네, 세금으로 그랬죠. 지원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놓으니까 시장에 뿌려놓으면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이 팬데믹 동안에 셧다운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던 공급은 이제 정상화되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돈은 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바이든이 쓴 이 정부가 쓴 재무 정책이 굉장히 많은 그 이 지출을 늘리는 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이제 그 큰 문제가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가솔린 가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이 계속 이제 그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에는 바이든 정부가 그것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에 그 꽉 채워놨던 그 미국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이제 이 채워넣는 그게 네. 이 지하에 네. 그 채워넣는 그곳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오일을 비축을 해놨는데, 그것을 가솔린 가격을 잡겠다고 그것을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을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 에너지의 그 이 오일의 그 소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오일을 생산하는 그 중동 국가나 그 뭐 이렇게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생산량을 줄일 때는 미국으로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많은 이 오일에 비축을 하고 보유하고 땅에 있는, 우리가 네. 소유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을 생산해내면 되거든요. 미국에서의 오일 생산량을 늘리면은, 공급을 늘리면은 이거는 가격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 자신들의 이념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이 화석 에너지 산업을 죽이겠다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쪽의 그 화석 에너지의 그 산업을 규제하는, 네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도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많은 그 이제 그 정부의 땅에서 이 오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준 리스를 다시 걷어들이고 캔슬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으면은 또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그렇지 않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미국 같이 이렇게 많은 그 오일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쉽게 그런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바이든의 그 정부는 그런 자신들의 정책 때문에, 이념 때문에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오일을 생산하는 아까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동 국가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공급을 일부러 줄이거든요. 네. 서로 합의를 해서 공급을 줄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오일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로 쓰는 가솔린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섬유라든지 이 오일에 대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에너지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제품들의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UWA 그 United Auto Workers 그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자동차 이 3대 자동차. 3대 회사의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임금을 40% 이상 해달라. 왜 그런가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임금이 올라가도 실질적인 임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로 올라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식사도 좀 외식을 할 때 외식도 조심하게 못하고.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리 수입이 올라가도 이것은 우리가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가솔린 가격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근처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1시간, 2시간 떨어진 먼 곳에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1-2시간씩 커뮤니티를 해야 되는, 운전을 해야 되는,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제일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그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서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그 금리 정책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서 이상한 정책을 쓰니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고, 네. 연준은 아무리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 소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안 먹혀들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는 아마 그 전반기쯤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리세션, 경제 침체가 올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연준도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침체까지는, 리세션까지는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여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효과는 아주 오랜 후에, 수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나타나나요?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파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 앞을 예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2024년도 전반기쯤에는 이제 그 침체가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게 무슨 이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이 기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네. 낮추게 됐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치솟으면은 그럼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더 악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연준의 의장과 연준의 그 보드에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그 전에 방송한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보면은 그 뉴욕에서 그 이 불법으로 이렇게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문제들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네. 그 양쪽에서 네.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염려를 간혹 새로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분 가운데서 보면은 양쪽이 이게 지키려는 쪽과 이것을 자꾸 바꾸려는, 그걸 파괴시키고 새로운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세력의 대립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미국의 내전까지 있을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 전에는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특히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그런 이슈들이 크게 대립,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 그 생각이 깊은 곳까지 건드리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건드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회복되지 않고, 네.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 내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보고 방송을 드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너무 복잡하고 이게 이 귀찮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닫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말씀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을 읽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